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래서 법정 최고형의 결론을 내릴지 재판부는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방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 무려 160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나오는 첫 사법적 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재판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 기록만 약 10만 쪽에 달해 기록 검토에만 방대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은 거짓 선동이라며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이자 소설이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까지 추가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 판단을 위한 평의에 들어갑니다.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지기현 재판장이 직접 판결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 재판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선고에 총력을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지 또 피고인 8명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다음 달 19일 온 국민의 이목이 이곳 법원으로 쏠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9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겁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TV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법원이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줄줄이 허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도나 공공의 이익이 높은 사건들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법정형 기준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혐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감경 사유 인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19일 선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신군부보다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고민한 내란 특검의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입 난입과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계엄을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군경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불행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어 가명 참작 요소가 없다는 점도 사형 구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한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건 반국가 세력은 다름 아닌 윤 전 대통령 본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팽재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건 이유는 반국가 세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을 들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당시 야당을 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은 반국가 세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옥수 특검보는 구형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66조와 국가보안법 제1조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함이 상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했던 이른바 반국가 세력이 실질적으로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도 범행에 동조한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칼로 위협받거나 통제받지 않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통신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에 알리거나 제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 발언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부 방청객이 특검을 향해 욕설을 하자 이 모습을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도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못 박은 건데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두어 대표가 주주 간의 계약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 실형 선고였는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2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15년을 구형받은 이상민 전 장관은 어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의 직위의 차이도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1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형량의 차이도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받고 있던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위증을 한 혐의도 있었고요. 또 직권남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좀 나뉘었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이 됐고 그리고 위증의 일부 그리고 직권남용은 무죄가 되었지만 7년형 선고가 이제 많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재판 결과와 비교해서는 형량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 양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일단 모의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본인이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가담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의 조금의 차이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사의 단전 단수에 관련된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언론사의 단전 단수 관련된 부분을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시를 본인이 받고 이후에 허석권 전 소방청장에게 또 지시를 하달하는 그러한 임무를 종사를 했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단전 단수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실행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양형에 굉장히 유리하게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보기는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이 맞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재판 선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1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즉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이 단전 단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지만 내란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당사자가 개개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결국에는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집단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모의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지시 하나를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역할, 부분에 있어서의 완성도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시한 것이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에 착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좀 항변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본인이 결과가 목적한 바를 달성했느냐 여부를 불문하고라도 일단은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일정 정도 행위를 한 것이고 그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있다. 즉 내란죄라는 것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일련의 행위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역할을 분담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지금 이제 15년을 구형한 특검도 형량이 아쉽다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상민 전 장관 측도 당연히 이제 항소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항소심에 가게 되면 앞으로는 그럼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지금 1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퉈왔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지시를 내린 것이 내가 내란 혐의에 가담한 것이 맞느냐, 즉 지시가 내란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항소심에 가서 이 쟁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아래 단계에 적어도 본인이 부하 수행을 했다라는 정도를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소심에 가서는 양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겠고, 또 그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검찰 측에서는 15년형을 구형했지만 그것의 절반에 가까운 사실 7년형이 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절반 정도의 수준의 선고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소를 해서 양형 부당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쟁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서 이제 옅은 미소를 보인 게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다양한 해석을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고를 받는 당일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동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방청석에 이 아내와 딸이 위치해 있던 상황이었고, 이 선고가 내려지자 딸의 경우에는 아빠 사랑해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내는 우리가 믿어라는 취지의 응원의 이제 목소리를 좀 높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소라든지 방청석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좀 가족들에게 좀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여기에 굳이 의미를 부여해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본인이 15년형이 구형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굉장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란과 우려 속에서 어쨌든 7년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결과에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안도의 미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내란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선은 다음 주에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로 향하게 될 텐데, 1심 선고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의 이 재판에서도 12상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 에 해당한다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이번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의 경우에도 이번 선고 내용에 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가 맞다라는 명시적인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물론 1심 재판부이긴 하지만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에 대해서 이에 어긋난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주동자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휘 체계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직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가장 그 정점에 있었고, 대통령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엄이라든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이 모의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를 했고, 이것에 따라서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물론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곧바로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반드시 일치된 사실관계를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재판 결과만 보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23년형을 선고를 했지만 이번 재판부가 보기에는 유리한 양형 사유가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있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재판부에 재량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현출된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진술들을 종합했을 때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두 개의 재판부가 이것은 내란이 맞다라고 판단됐다면 비슷한 양의 증거물과 오히려 더 많은 증거가 현출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만큼 내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부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물론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던 과정을 상세히 짚으며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당시 재판장은 선고문을 읽으며 12.3 내란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계엄 국무위원 재판에서 연달아 내란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비롯한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한 만큼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 낮아진 모양새입니다. 이번 선고는 남은 국무위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명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란의 모든 행위를 알고 관여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행위에 보탬이 되는 의사와 행동이 있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내란의 각자가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단은 계엄 위법성 인식이 쟁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